그 생각은 수철이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수지에게 문득문득 떠오르던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늘 부정적이었다. 그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르는 척할 것이라는 음흉한 의심까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수철을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는 기억에 대해선 얼마든지 시치미를 뗄 수 있는 위인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을 정말 잊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파티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수지는 수철이 그것을 정말 잊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다. 수철이뿐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1951년의 겨울은 잊지도 않았다는 걸 수지는 다소곳이 인정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수철에 대한 수지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51년의 겨울. 이것은 그렇죠. 수지가 오목의 손목을 놓아버린 그 겨울이고 가족이 해체돼야 했던 겨울.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돼야 했던 그런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겨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속물적인 삶에만 물들어 있는 중산층의 사람들이죠. 그 안에 한 사람으로서 수철도 더 이상 전쟁의 아픔과 상처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인물이라고 수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철과 함께 그런 자신의 죄책감 그리고 가족의 상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수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은 결국 나만의 것이었어. 그 겨울이 없었던 사람하고 어찌 그 겨울의 죄가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던고. 이 겨울의 죄가는 바로 전쟁 중에 동생을 버린 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마치 수지의 독백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시점은 어떻게 되죠? 네, 수지, 수철이라는 인물의 명칭이 나오죠. 자, 작품 내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을 서술하고 있지 않죠. 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전부 다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지적 작가 시점 내에서도 그 어떤 인물의 시각에서 작품을 서술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초점 화자가 수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초점 화자라고 하죠. 전지적 작가이지만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작품을 서술하고 있는가. 이 초점 화자는 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변경되면서 이 인물이 초점 화자였다가 다른 인물이 초점 화자였다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수지가 초점 화자로서 수지의 시각에서 전지적 서술자가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수지는 처음으로 그 겨울에 저지른 죄와 그 죄의식 때문에 떠맡게 된 온갖 근심을 자기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되자 근심조차 소중했다. 마치 자기만의 진실인 양 그것을 조금만 덜어내도 단박 삶이 떳떳해지지 못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순간 뼈가 시리게 고독했지만 떳떳했고 떳떳하다는 느낌은 그지없이 좋았다. 파티의 즐거움이나 그녀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맛본 어떤 행복감보다도. 자, 수지는 그 겨울에 저지른 동생을 버린 죄를 온전히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한편으로는 고독감을 느끼죠. 하지만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떳떳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내면 심리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던 흰머리가 수지를 보자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했다. 충격입니다. 참으로 충격입니다. 뭐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흰머리가 어릿광대처럼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쭈그러뜨리고 말했다. 수지는 너그럽게 웃어줬다. 흰머리는 화장실 쪽으로 비틀대며 달려갔다.
수지는 흐느적대는 파티의 활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건망증은 그렇게 확고해 보였고 순간의 활락은 기승스러웠다. 자, 파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1951년의 겨울에 대한 건망증, 전쟁의 상처를 모두 잊고 순간의 활락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 판단입니다. 수지는 더운 음식이 있는 테이블로 살금살금 걸어가 검고 윤기나게 졸아붙은 갈비를 듬뿍 덜어왔다. 먹어둬야 돼. 곧 어려운 일이 닥쳐올 테니까. 자, 1951년 겨울 그 이상한 허기를 생각하며 살아온 수지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먹어둬야 된다는 어떤 무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수지는 부드럽게 익은 갈비를 손가락으로 쥐고 뜯으며 이렇게 중얼댔다. 무언가 부족한 걸 발견하고 부엌 쪽으로 가던 영란이 한쪽 구석에서 갈비를 아귀하기 뜯고 있는 수지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멈춰섰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지는 천천히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깨끗이 핥았다. 고모,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고모답지 않게 그게 무슨 청승이에요? 창피하게 시리.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요. 내 옷 빌려줄 테니까 옷장에서 마음대로 골라 입어요. 참석하기 싫으면. 자, 영란이의 말이 나와 있죠. 자, 영란이의 우리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인물, 그리고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산층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네요. 영란이 말끝을 흐리며 눈썹을 우아하게 찡그렸다. 갈게요, 언니. 수지는 오목이의 5아이 중 2이나 3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던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했다. 수철이가 맞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떠맡아 양육할 사람은 영란인데 영란에게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맡기고 돌보게 하는 건 고사하고 그 아이들을 천인이나 거지대하듯 바라다 볼 영란의 교만하고 정없는 시선 앞에 그 아이들을 잠시 내보이는 것조차 단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만으로도 그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었다. 자, 수지가 생각하는 영란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고 정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수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영란이 교만하고 정없는 성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영란에게는 맡길 수 없다라고 수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수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대며 마치 그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양 허둥지둥 영란의 시선을 피해 그 아이들을 치마폭 가득 품속 가득 껴안았다. 마음속으로 껴안은 그 아이들의 체온은 생생하게 따뜻했고 가슴이 찐하도록 사랑스러웠다. 남의 자식을 그렇게 찐한 마음으로 안아보긴 처음이었다. 자, 오목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수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서 수지는 5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을 굉장히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책감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그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수지의 심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란의 시선을 그 아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느낀 순간부터 수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다. 사랑하고 예뻐하고 책임까지 지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좀 생소했지만 이기의 껍질로 더 이상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싱싱하고 힘센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그 계집애들을 지겨워한 것조차 사랑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정집에다 5아이 중 며칠 덜기는커녕
행여나 하나라도 놓칠세라 치마폭 가득 품속 가득 껴안고 수지는 병원으로 다름질쳤다. 더 늦기 전에 오모기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다. 용서를 빌기 전에 자랑 먼저 하고 싶었다. 베풀어진 은총처럼 마음속의 다섯 아이가 그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자, 크나큰 근심이었던 그런 다섯 아이의 양육 문제가 수지가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그 근심을 수용하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죄책감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기쁨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모기에게 용서를 비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친언니이고 그리고 자신이 오모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그전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밝히지 못했던 사실을 이제 밝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오모기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모기의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은 해맑았다. 아,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진작 할걸 왜 여태 참았나 몰라. 죽을 때까지 나 미련한 건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 여기서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친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 그냥 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모기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한 것처럼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길을 거닐 때 문득 옷소매를 스치고 나무들 사이로 도망치는 미풍이나 환청처럼 인간적인 애증과 갈등이 남김없이 걸러진 고요하고 무심한 것이었다. 자, 목소리가 미풍이나 환청처럼 인간적인 애증과 갈등이 없이 고요한 것,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 오모기의 목소리는 죽음의 끝까지 따라다니는 설마하는 비현실감을 단숨에 몰아냈다. 그리고 죽음을 직시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크나큰 두려움이 수지를 엄습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 또한 그 목소리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